스티븐은 심장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아름다운 아내와 딸, 그리고 아들을 둔 평범한 집의 가장이죠. 그리고 그의 주변을 맴도는 마틴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스티븐의 환자였지만 안타깝게 사망하였고, 이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스티븐은 마틴을 살갑게 챙겨줍니다. 마틴에게 시계를 선물해주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집에 직접 초대해서 가족과 만나게 해주기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틴의 행동은 스티븐에게 있어서 점점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변해갑니다. 심지어 마틴의 엄마는 스티븐을 유혹하기까지 하죠. 이로 인해 스티븐은 점점 마틴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밥의 몸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이후 스티븐의 가족에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영화 킬링 디어는 겉보기엔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고 냉정한 영화입니다. 등장인물들의 감정 표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정적이며 공권력의 힘을 빌린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순 있지만 저에겐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강렬하고 재미있는 영화였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대사와 장면에 대한 해석을 하기 이전에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아울리스의 이피게네이아의 내용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리스 미케네 왕 아가멤논은 트로이 원정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로 아르테미스의 신성한 사슴을 죽였고, 당연히 이로 인해 여신의 화를 사게 됩니다. 신의 분노를 잠재우는 방법은 바로 자신의 맏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얻게 될 명성과 사랑하는 딸의 목숨을 저울질하던 그는 결국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죄 없는 이피게네이아를 가엾게 여겼고, 그녀를 암사슴과 바꿔친 후 그녀를 자신의 사제로 삼아요. 결과적으로 이피게네이아는 죽지 않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가멤논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트로이 원정을 마친 후 아가멤논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는 아가멤논을 살해합니다.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친 남편에게 앙심을 품은 것이었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다시 자신의 아들 오레스테스에게 살해당하는 또 다른 비극을 낳게 됩니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은 대체 어째서 이런 비극을 자기 영화의 원전으로 삼았을까요? 일단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인물은 스티븐입니다. 그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자기 가족의 사소한 부분까지 통제하기도 하며 스스로 실수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세상에 실수를 하지 않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죠. 이런 부분에서 스티븐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전지전능한 신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인과 사랑을 나눌 때도 부인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온몸을 힘없이 축 늘어뜨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마치 이 모습이 스티븐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처럼 보이는 건 비단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성향은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아주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후반부엔 아예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붕괴된 채 부엌을 뒤집는 장면은 이런 극적인 대비를 이루게 됩니다. 게다가 살기 위해서 스티븐에게 매달리는 가족의 모습은 이러한 그의 권위주의를 한층 더 공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비루하고도 허상적인 권위자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감독의 전작인 송곳니에서도 우화적인 방식으로 비판한 전적이 있어요.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를 가진 인물 마틴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시간이네요. 마틴이 스티븐에게 행동하는 모습은 얼핏 보기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의 연속입니다. 처음에는 스티븐을 굉장히 잘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나중에는 마치 그에게 집착하듯이 굴더니 중반부에는 본격적으로 숨기고 있던 본색을 드러내죠. 마틴의 행동은 일종의 등가교환 같은 느낌을 줍니다. 스티븐에게 시계를 선물 받은 이후에 자신은 나이프를 주고, 스티븐의 집에 초대를 받은 후 자신도 그를 초대하죠. 하지만 마틴의 행동은 단순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정확히는 스티븐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가 저질렀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 내에서 마틴과 스티븐이 처음 만나는 초반부에서 스티븐은 마틴의 옆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그리고 이걸 본 이후 마틴도 따라서 담배를 피우게 됐죠. 본인 입으로는 친구와 만난 이후라고는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게 딱히 진짜 같지는 않아요. 이후 마틴이 연락 없이 스티븐이 일하는 병원에 찾아왔을 때 마틴은 이전에 스티븐에게 심장 전문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이전에 스티븐의 친아들인 밥이 안과 의사가 되겠다 라고 말했었다는 대사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밥에게 자신의 겨드랑이 털을 보여준 후 스티븐의 채모를 보여달라고 하는 부분은 마치 일종의 유전적 요소를 확인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마틴의 친아버지는 스티븐에게 수술을 받던 중 그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틴은 스티븐에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 아버지의 빈자리를 그가 채워주길 기대한 것이었죠. 그것으로 자신의 가족을 앗아간 책임을 묻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스티븐은 그것을 거부했고 결국 다른 방식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내 가족이 죽었으니 똑같이 나도 너의 가족을 죽일 거야 라는 방식은 함무라비 법전을 떠올리게도 만들죠. 게다가 가족이 죽는 방식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관객들이 마틴이 사실 신 혹은 그에 준하는 존재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게다가 마틴이 스티븐에게 했던 말을 바로 다음 쇼트에서 킴이 자신의 동생 밥에게 반복하는 것 때문에 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마틴과 킴의 관계가 서로 가까워지는 걸 생각해보면 마치 킴이 마틴의 신관 혹은 사제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해볼 여지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틴이 신 혹은 비슷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성향을 생각해본다면 이 영화는 철저하게 탈신화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다시 영화의 모티브가 된 비극을 떠올려 볼까요? 아가멤논이 벌을 받은 이유는 사슴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대가를 원하는 건 아르테미스 여신이었어요. 하지만 영화 속 현실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이 할 수 있는 건 스티븐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그가 스스로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입니다. 애초에 정말로 마틴이 신과 같은 존재였다면 스티븐에게 감금당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비극 속 신이라는 존재의 신성함은 철저하게 걷어내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립하는 스티븐과 마틴을 보여줄 뿐이죠. 결국 아가멤논이 죽는 비극과는 다르게 마틴은 스티븐에게 가족의 생살 여탈권을 쥐어줌으로써 본인의 무력함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틴은 결국 어떤 존재인가?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마틴이 일종의 업보 같은 개념의 의인화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들은 모두 개념의 의인화예요. 이렇게 생각해본다면 스티븐의 가족들이 마틴의 앞에서 전개 내내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납득이 갑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업보 혹은 비극 앞에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게다가 가족이라는 단위는 사회를 구성하는 아주 최소한의 단위이니 이는 좀 더 나아가 사회에 들이닥친 비극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면모도 존재합니다. 스티븐의 아내인 애나는 마틴을 직접 찾아가서 왜 자신의 가족에게 이런 짓을 벌이는지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틴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죠. 자신이 스파게티 먹는 방식이 특이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아버지와 똑같았다는 말을 합니다. 관객들 입장에선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하겠지만 이 대사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마틴이 말하는 스파게티를 먹는 방식은 일종의 유전 혹은 대물림을 상징하는 대사입니다. 스티븐이 죄를 저질렀으니 이에 대한 처벌을 연좌제로 집행하겠다 라는 의도가 보여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마틴이라는 업보가 그들의 가족을 찾아가는 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일이며 이건 딱히 특별할 것이 없다는 대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나는 마틴이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엔딩에 이르면 이들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 혹은 청산할 업보가 사라졌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킴이 감자튀김을 먹는 장면이에요. 초반에 마틴은 감자튀김은 마지막에 먹는다고 하지만
킴은 이와 정반대로 감자튀김을 가장 먼저 먹습니다. 누구보다 마틴을 좋아했고 그를 원했던 존재가 이제는 완벽하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게서 확실하게 마음이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떠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틴이 언제라도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호불호는 많이 갈릴 수 있지만 정말 잘 만든 영화이니까 기묘한 영화를 찾으신다면 보시는 걸 권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